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 고용 지표가 충격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10년물 금리는 4.7%를 돌파했고 모든 주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연이어 1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부터의 시황을 짚어보면서 상반기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가제 시즌 3를 작년 6월 말부터 시작했었고 주로 제 개인적인 뷰는 벨리의 그 시황 칼럼으로 팔로우업을 많이 했었는데 쭉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29일에 올린 시황 칼럼 6편에서는 7월에 조정이 촉발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로는 세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 기술적인 수급상의 부담감, 두 번째, 실적 시즌의 자사주 매입 블랙아웃 기간, 세 번째, 실적 시즌의 미래 거시경제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조로서 나이키의 폭락 사례를 이야기했는데요. 나이키의 경우 이 당시 실적 발표 때 EPS는 예상치 컨센서스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나 폭락하면서 시총이 30조가 날아갔었죠. 그 이유는 비록 당면한 실적은 괜찮았으나 포워드 가이던스, 즉 경영진이 생각하는 미래의 실적 추정이 꺾이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공약을 비롯해 대선 리스크가 센티먼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29일의 칼럼이었고요. 그로부터 2주 후에 이제 공교롭게도 트럼프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엔캐리 정산도 일어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8월 5일에 코스피가 10% 빠지는 대폭락이 일어나기도 했죠. 이때는 제가 이제 시황 일주 20편을 올리면서 조정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때부터 8, 9, 10월 계속 주가는 대선까지는 괜찮고 대선 이후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런 뷰를 가졌던 주된 이유는 옐런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과 옐런은 임기 내내 과도한 재정 부양을 해왔었고 2024년 들어서 옐런은 단기채를 마구 찍어내면서 영래포 자금을 시중으로 풀어내거나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 경고를 하는 등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죠. 그래서 저는 옐런이 무슨 일이 있으면 TGA 개정을 소진해서라도 막을 것이다. 특히 10월은 미국 정부 회계 연도가 리셋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 유사시 QRA에 명시된 TGA 예상치를 벗어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는 대선까지는 좋고 새로운 해 넘어가면서 장기채 금리 상승과 함께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 이후로 실제로 대선까지 주가가 쭉 좋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TGA 개정은 대선 전후로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 주가가 이미 계속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옐런이 굳이 재량 지출까지 건드리고 그런 관례와 선들을 넘으면서까지 TGA를 소진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보면 제가 옐런이 대선 승리를 위해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좀 오버해서 확대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좋았으니 돈은 벌었지만 단기적인 결과는 무작위성에 의해서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논리와 근거가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빈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돈을 벌었지만, 이때 만약 주가가 하락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었다면 이 앞선 논리에 의지한 과도한 낙관 속에서 위험하게 리스크 관리를 못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거기까지가 3분기에 했던 생각들이었고요. 이제 4분기로 넘어와서는 25년도 상반기에 대해서 작년 10월 5일에 시황 칼럼 44편에서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인가 스티키 인플레이션인가의 좁은 길 속에서 지난 몇 개월간, 그러니까 이 글을 썼던 시점에서 24년도 3분기죠. 이제 이때는 전자 쪽 리스크,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무게추가 쏠렸었다면 이제부터는 후자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이때 당시 3.9%였던 이 장기국채 금리의 상방 압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네 가지 요인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여름부터 고개를 들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이때부터 불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3분기는 샵룰이라는 용어도 막 나오면서 침체 우려가 있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 조짐이 조금씩 보였던 부분, 이것도 장기채 금리 상승 요인이고, 세 번째로 연준의 양적 긴축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장기채 수급상으로 금리 상승 요인이고, 마지막으로 옐런이 유동성을 위해서 단기채를 과도하게 발행해 왔는데 이게 대선 이후 장기채 발행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게 되면 장기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였던 10월 15일에 시황 칼럼 47편에서 다음에 5단계로 2025년을 전망했습니다. 1단계, 경기 침체 우려는 가시고 있는데 그 반대급부인 인플레 재점화 우려는 아직 가시적이지는 않아서 골디락스처럼 느껴지는 단계, 요게 이제 요 시점 10월 중순의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요 시기의 자산군 움직임은
주식은 상승하지만 점점 모멘텀이 약화되고 장기채 금리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후 2단계는 조금씩 인플레이션의 스티키함과 장기국채 금리 상승의 압력이 나타나는 단계로 이 시기에 어떠한 촉매가 있으면 그런 경향이 가속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산군 쪽에서는 주식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골드가 쉬어가면서 재진입 기회를 줄 수도 있는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그 속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못한 단계고 자산군 측면에서 이 시점에 이제 주가 조정 가능성이 높은 단계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 4단계의 경우 단기금리는 기대만큼 내려오지 못하고 장기금리는 높은 상태로 경제 부담을 주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게 가속되면 이 4단계에서 특히 이머징 쪽에서 위기가 촉발되고 달러가 위로 튈 가능성이 있다. 한국만 봐도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시기 자산군 측면은 주가가 계속 좋지 않고 미국과 이머징의 격차가 벌어지고 달러가 급등할 수 있는 단계로 보았고요. 그 다음 5단계는 이머징에서 시작된 문제가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전이된 단계로 이 시기의 디플레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하락장은 조정에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고통스러운 하락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단계의 시점에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달러가 강해진 시기에 펀더멘탈이 괜찮지만 환율은 절하된 그런 이머징 마켓이 있다면 거기서 큰 기회가 발견될 수 있으며 강해졌던 달러가 이 5단계에서는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적었던 것이 작년 10월 15일인데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돌아보면 지금 이미 이 2단계 장기국채 상승 압력은 나타난 지 좀 되었고 이 3단계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기대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 이제 4단계 초입쯤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월 15일에 바라보았던 향후 5단계 전망이었는데 당연히 그 이후에 트럼프가 11월 초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벤트와 새로운 정보에 의거해서 전망을 업데이트 해야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며칠 후였던 11월 9일 시황칼럼 55편에서는 다시 3단계로 정리했는데요. 앞서 5단계에서 이미 1, 2단계는 이 시점에도 지나왔기 때문에 3, 4, 5단계를 다시 조금 더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시점에서의 1, 2, 3단계 1단계 한동안 견조한 경기와 높아진 장기채 금리가 동행하다 그러다 서서히 장기채 금리가 경기에 둔화 침체 압력을 이제 넣기 시작할 것. 이제 과거 매크로와 달리 지금은 워낙 재무부와 연준이 돈을 많이 뿌려놔서 지급준비금이 매우 풍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단기 역전이 일어나면 은행도 마진 압박을 받고 시중의 신용이 부족해지면서 침체가 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풍부한 지준금에 대한 단기 예금 이자가 높아지는 한편 가계는 장기 모기지를 이미 제로금리 시기에 락인해둔 상태 기업도 코비드 직후 많은 회사채를 발행해둔 상태라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금방 침체가 오지 않았으나 이제 장기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경기에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1단계를 적었고요. 2단계 시점에서는 연준이 양적 긴축 종료에 대해 언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그 결정에 따라 3단계는 희망편과 절망편으로 나뉘리라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3단계 절망편은 높아지는 장기채 금리에 의해서 점점 경기가 침체 기조로 가는데 국채 시장에서는 수급의 문제, 트럼프의 재정 진출, 무역 관세, 감세, 소마 개정 비율 조정, 정부 부채의 비율 조정, 해외 수요 하락, 스티키 인플레 등으로 인해 여전히 장기채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는 완화책을 섣불리 할 수도 없고 단기금리를 내리더라도 장기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경기 완화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 22년과 23년에 단기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 긴축 효과가 작았던 것에 정반대 작용이죠. 이 경우 연준의 거의 유일한 카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그 다음 3단계 희망편의 경우 연준이 충분히 양적 긴축을 하면서 이제 소마 계정의 장기채를 털어내고 단기채 비중을 높인 상태가 될 때까지 경기가 견조하거나 혹은 경기 침체가 오자마자 국채 수요가 폭발하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앉아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다시 연준이 시장을 부양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었던 때가 이제 11월 9일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럼 또 그로부터 2개월 동안 새로운 경제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정보들도 업데이트 되었으니까 전망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온 부분들 즉 작년 4분기에 바라봤던 2025년의 뷰의 골자는 높아진 장기금리에 의해서 경기 둔화와 침체가 올 것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언제 올지와 관해서 전 생각보다 이게 경기가 좋아 보이다가
갑자기 훅 꺾이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가 미국 경기의 펀더멘털이 너무 강해서라기보다는 바이든 옐런이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한 것에 대한 후폭풍, 그리고 연준의 양적 긴축 등 수급 요인에 의한 바가 좀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것은 이제 단기적인 펌핑 요인들이 이제 크다고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9월 23일에 올렸던 시황 칼럼 40편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바이든 시기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 옐런의 재정 지출, 공급망 회복에서 오는 반전 효과, AI 영역에서의 기업 투자 확대, 이 네 가지였는데 이 네 가지는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이민자 제한하고 관세 문제도 불거지고 또 AI도 채용 시장을 지금 보면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너도 나도 LLM 만든다고 인력 많이 채용했는데 지금은 이미 3강 구도가 만들어지고 학습보다 추론 영역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요인들이 겹치면 갑자기 경기가 꺾일 수 있다. 그게 작년까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연준이 12월 FOMC에서 양적 긴축을 25년 상반기 중 언제 종료할지에 대한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뷰에서 지금 어긋나고 있는 부분은 연준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지난 금요일의 고용 서프라이즈도 제가 생각했던 추이를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뭔가 또 제가 놓친 게 있는 게 아닐까, 요즘 또다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 생각을 많이 정리했는데 조금만 더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서 현 시점에서 바라보는 25년도 상반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투자하실 분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월가의 10년차 현역들, 그리고 20년간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낸 라쿤 자산 운용의 홍진재 대표님, 그 외에도 미국 헤지펀드 운용력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1, 2년치 6가지 훈련 과정과 함께 40가지 기능들이 갖춰진 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블룸버그를 월 25,000원이란 이용료에 락인 하실 수 있는 기회로 벨리펠로 3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1회선 가입비인 330만 원을 내시면 이 6가지 훈련 과정과 모든 기능에 이제 1년간 액세스를 얻게 되고, 2년 차부터는 월 25,000원만 내면 되는데, 이 25,000원도 커뮤니티 활동이나 대회 수상을 통해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기 기수제까지의 특혜인데, 저희 벨리 라이트 서비스만 해도 이제 월 45,000원인데 펠로 안에 라이트도 다 포함될 뿐더러 고가의 데이터 비용만 이제 계산해도 25,000원이 말도 안 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초기 벨리 플랫폼의 펠로 커뮤니티 빌딩은 이제 월가지 유튜브 구독자분들로 이제 주로 하려고 하는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챌린지라는 기업 분석 대회를 저희가 매 라운드 열면서 라운드마다 1,000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 올라오는 작품들이 현재보다 한 25% 정도 더 많이 올라오면은 이 기수제를 폐지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빌딩이랑 또 아직 상반기에 더 개발되어 나와야 하는 기능들이 있는 상태에서 입장을 하시는 부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상기 펠로우 분들에게 많은 특혜를 드린 채로 상반기 내로 한정된 인원수에 한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언젠가 주위 지인들에게 도대체 벨리 플랫폼을 어떻게 그렇게 거의 비용 없이 쓰고 있냐, 월가제 초기 구독자여서 그렇다, 그렇게 두고두고 위너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가입 수속을 해두시면 2월 10일에 입장인데, 2월 10일에 입장하신 시점에서 7일 동안 100% 환불해 드리기 때문에 고정 댓글의 안내서나 얼마 전에 이제 올린 그 소개 영상 참조하셔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후회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